다음은 상표에 대해서 배울 차례인데요. 제 주변을 보면 많은 분들이 굉장히 특허에 매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제품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특허면 모든 게 다 된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앞에 강의에서 제가 구성요소 완비의 원칙을 설명드리면서 회피 실시를 말씀드렸는데요. 이처럼 특허가 완벽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쟁업체에서 회피해서 설계하고 제품을 생산하면 내 특허가 있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할 때 특허로만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라든지 지식재산권을 좀 잘 아는 그러한 회사들은 상표 혹은 디자인도 같이 병행을 해서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표가 어떤 점에서 제품을 보호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거는요, 주변에서 상표를 매우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어떤 신제품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은 특허만 출원하면 끝이다 라고 접근을 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특허보다 상표에 더 큰 돈과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식재산권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상표에 신경을 많이 쓰세요. 하지만 우리같이 일반적인 분들, 그리고 기업체 규모가 작다 보니 변리사님을 별도로 고용할 수 없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직원 연수를, 지식재산과 관련된 연수를 하기 어려운 그러한 소규모의 기업이라면, 회사라면 놓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연수에서 이 강의를 듣는 우리 여러분들이 상표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이 상표는요, 정말 기업의 운명을 이렇게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식재산권입니다. 그렇다면 왜 상표가 중요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란 무엇일까요?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법에서 나오는 법과 관련된 용어들은 다 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제 법대에 들어가서 지식재산권법을 공부할 때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그러한 단어들, 그리고 전문가들과 이제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른 새로운 단어들, 마치 또 다른 외국어를 듣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많이 들었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발명 지식재산 교육을 전공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에서, 즉 교육자의 입장에서 최대한 좀 일반인들이 눈높이에 맞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에서 지식을 한번 전달을 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법적인 용어들, 즉 용어의 정의 같은 것들은 최대한 제가 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왜 뭔가 이렇게 법적인 용어들이 안 나오지? 뭔가 좀 전문가적인 표현들이 왜 없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교육의 목표는 최대한 눈높이를 낮추고 쉽게 사례를 통해서 지식재산권을 좀 이해를 돕고자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좀 고려를 하셔서 들어주시면 더욱더 강의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상표를 좀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상표란 표장이고 이런 어려운 얘기는 최대한 빼고 쉽게 설명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상표를 이해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앞에 치킨이 또 나왔습니다.
특허에서도 제가 치킨을 예시로 들어드렸는데요. 상표에서도 또 치킨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이 치킨을 왜 화면에 띄웠을까요? 보시는 화면에서 이제 왼쪽부터 차례대로 1번, 2번, 3번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가지 치킨을 지금 사진으로만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해요. 1번, 2번, 3번 치킨 중에 이제 내가 오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선택해서 먹을 수 있게 해주겠다. 몇 번을 선택을 하실 건가요? 사진만 보고 고르셔야 합니다. 1번, 2번, 3번. 난 1번 치킨이 맛있을 것 같아. 아니야, 나는 2번이 맛있을 것 같아. 3번? 고민이 되시죠? 지금 바로 선택을 해주세요. 1번, 2번, 3번. 그럼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BHC 치킨, 2번은 교촌 치킨, 마지막 3번은 BBQ 치킨이었습니다. 상표를 보고 나니까 어떠신가요? 선택이 바뀌시죠? 물론 안 바뀌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게 교촌이었어? 내가 좋아하는 치킨은 이건데 이게 BHC였어? 난 다시 1번 먹을래. 이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상표의 효과입니다. 다음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방이 두 개가 있습니다. 왼쪽에 검정색 가방,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제가 이 질문을 외부에 강의를 하러 다니면서 많이 해요. 많이 하면은 남성분들은 이 질문에서 검정색 가방을 많이들 선택을 하세요. 하지만 여성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핑크색 가방을 많이 선택을 하세요. 아무래도 이게 여성용 가방이다 보니까 상표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남성분들이 적을 수밖에 없죠. 상표를 모르고 고르라고 하면은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가방의 상표를 제가 보여주고 나면 선택이 바뀝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핑크색 가방이에요. 바뀌게 돼요. 그 이유는 에르메스라는 상표를 보고 나서 바뀌게 되는 거죠. 놀랍죠? 이게 바로 상표가 하는 기능입니다. 상표는 다른 사람의 상품과 자신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걸 우리가 식별력이라고 합니다. 구분해주는 능력, 식별력. 상표의 등록 요건은 바로 이 식별력으로 우리가 판가름하는데요. 앞에서 특허 실용신안을 이야기했을 때와는 굉장히 심플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단 하나의 요건, 식별력. 이것만 만족하면 우리가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식별력과 관련해서도 뒤에서도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 똑같은 치킨이었지만 상표가 붙는 순간 구별이 됩니다. 똑같은 가방이었지만 상표가 붙는 순간 다른 가방이 돼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식별력이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상표의 기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타 상품, 즉 나와 다른 사람의 상품을 구분해준다. 그 다음 출처를 표시해준다. 다음 품질을 보증해준다. 광고 효과가 있다. 이게 상표의 큰 4대 기능인데요. 출처를 표시해준다는 것은 이 제품이 어느 회사에서 나온 건지, 좀 더 쉽게 예를 들면 메이드 인 차이나냐, 메이드 인 코리아냐, 이건 거죠.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만들어진 거 훨씬 더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품질을 보증을 해줍니다. 중국에서 만들었으면 뭔가 조금 쓰면 고장 날 것 같아. 하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 굉장히 내구성도 좋고 오래 쓸 거야. 신뢰감이 생기는 거죠. 이 상표를 통해서 품질을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 효과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모조품 회사에서 명품 회사에 상표를 붙여요. 왜? 있어 보이잖아요. 광고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범수라는 가방을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명품 브랜드를 딱 부착을 시켜요. 그럼 내가 들어본 가방이야. 이미 광고가 되어 있어서 이 브랜드를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표는 이렇게 4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제가 출처 표시라는 거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출처 표시라는 게 상표의 기능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를 뒤에서 천천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출처 표시는 식별력과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데요. 이걸 잘 활용을 하면은 우리의 발명 아이디어, 우리 회사 제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다음에서 우리가 이제 알아볼 내용인데요. 상표와 상호를 헷갈리세요. 상표와 상호는 분명히 다릅니다. 보통 이제 자영업자분들은 상호를 많이 이용을 하시죠. 상호. 또한 뭐 식당을 차린다든지 어떤 뭐 부동산을 내가 개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상호를 등록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내가 자영업을 하면서도 나는 우리 제품을 좀 더 널리 알리고 이 이름을 좀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싶다 하면은 우리가 상표로 출원을 해서 등록을 받아야 됩니다. 상호의 경우는 상표와 다르게 관할 지역의 세무서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무서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A구에 똑같은 부동산 이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B구역에도 똑같은 부동산의 이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관할 구역만 다르면 이름을 동일하게 그대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호는 단순히 글자로만 구성이 됩니다. 상표는 도형이나 문자 이런 것들이 섞여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삼성전자 글자로만 써서 이용을 하게 되면 이제 상호에 가깝고요. 오른쪽처럼 타원 안에 삼성전자가 들어가죠. 도형하고 같이 조화를 시킨 상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보호지역이 상호의 경우는 관할 지역으로 굉장히 좁고요. 상표는 보호구역이 전국 단위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호는 완전히 똑같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삼성부동산이면은 다른 사람이 나와 동일한 구역의 세무서에 삼성부동산이라고 이렇게 등록을 받을 때 문제가 되지, 삼성부동산이라고 내가 상호를 등록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삼성공인중개사 이렇게 하면 등록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표는 유사하거나 동일해도 등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삼성부동산, 삼성공인중개사 이거는 유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을 받지 못한다. 즉 보호를 좀 더 넓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허청에서 별도로 심사를 한 후에 독점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의 경우는 단순한 글자로만 된 거, 상표는 이렇게 도형과 관련돼서 등록이 되고 전국 단위로 동일 유사 범위까지 보호한다라는 게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삼성부동산으로 인터넷에서 검색을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죠. 삼성부동산, 삼성공인중개사무소 굉장히 많아요. 이거 삼성의 상표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상표법에서 말하길 상표가 침해되려면은 특정한 이제 요건들이 있는데요. 이 상표를 출처 표시로 이용을 했을 때 우리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합니다. 즉 내가 어떤 물건을 팔 때 그 물건에 삼성이라는 상표를 붙여서 판매를 하면은 상표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즉 출처를 표시하는 거죠. 이건 삼성에서 나온 겁니다. 삼성에서 나온 겁니다. 라고 판매를 하면 상표 침해인데, 지금처럼 단순히 글자로 우리의 상호를 표현한 것, 즉 어떤 물건을 판다라기보다 이러한 가게 이름으로 썼을 때에는 우리가 출처를 표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즉 저 삼성공인중개사라는 게 저 간판을 떼다가 막 제가 여기 전국에 다 돌면서 팔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딱 특정 장소에서 우리 가게 이름으로서 글자로만 구성을 했을 때에는 이게 상표로서의 사용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상호로서 쓴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상표 침해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부동산, 현대부동산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할 거는 삼성공인중개사, 삼성부동산 앞에 삼성의 로고, 아까 타원 안에 있는 삼성의 로고 상표를 붙여서 삼성부동산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출처를 표시한, 즉 다른 사람의 상표를 붙인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침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히 글자로만 삼성공인중개사라고 했을 때 상호로서 인정받고 침해가 안 되는 거지, 상표를 붙여서 영업을 하게 되면 이거는 상표 침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을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앞에 보시면 상호는 사업자 등록증이라는 걸 세무서에서 받고요. 상표는 특허청에 출원해서 이렇게 상표 등록증을 우리가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상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표는 LG전자 로고, 삼성전자 로고에 해당이 될 겁니다. 이러한 거죠. 보시면 딱 아시겠죠? 일반 상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자동차, 이러한 로고들은 우리가 일반 상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변에 둘러보면 일반 상표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상표라는 게 일반 상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오른쪽에 지금 보시면은 입체상표라고 되어 있죠? 입체상표. 저 노란색 단지, 저 우유 딱 보시면은 저거 뭔지 아시겠죠? 어느 회사에서 만든 무엇인지 딱 보면 아실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저기 검정색 액체도 마찬가지죠. 저 병 모양만 딱 봐도 이거 왼쪽은 빙그레의 바나나 맛 우유인 거 한눈에 확인 가능하고요. 오른쪽은 코카콜라라는 음료를 쉽게 파악할 수 있죠. 저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거는 바로 용기예요. 용기. 바나나 맛 우유의 용기, 코카콜라 병의 용기. 이 용기 자체가 입체 상표로 등록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제가 어떤 이제 바나나 맛 젤리를 만들어서 판매하고 싶어요. 바나나 맛 젤리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은 빙그레의 바나나 맛 용기 입체 상표를 침해하게 됩니다. 코카콜라 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새로운 음료를 만들었어요. 코카콜라 병에다가 제가 만든 새로운 음료를 넣어서 판매를 하게 되면은 코카콜라의 입체 상표권을 침해하는 그러한 행위가 됩니다. 실제로 바나나 맛 젤리를 바나나 맛 우유 모양으로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상표권 침해로다가 모든 제품을 다 폐기 처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뭔가를 좀 만들 때 타인의 입체 상표를 침해하는 건 아닌지 이 부분도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리상표입니다. 소리상표도 마찬가지로 저 소리를 듣고 이 회사는 어느 회사야 라고 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출처 표시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처럼 출처 표시가 되면은 우리가 소리도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청정원도 마찬가지죠. 정정원 이렇게 해서 광고 끝에 이렇게 소리가 들어가는데요. 이 소리를 들으면 사람들은 청정원이구나. 그리고 카톡 이 소리만 들어도 아시죠? 그리고 개그맨들의 유행어, 이 유행어는 누가 했어? 이 유행어는 누가 했어? 라고 우리가 출처가 표시가 되면은 소리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리도 우리가 함부로 사용을 하면은 안 된다. 이걸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색채상표입니다. 색채상표, 굉장히 낯설죠? 색도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앞에는 실제로 등록이 된 상표예요. 이 상표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구두 하단이 빨간색인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구두 밑바탕이 빨간색으로 되면 특정 브랜드의 상표를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두를 생산하는데 아래를 빨간색으로 하면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색채 상표와 옆에 있는 냄새 상표에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잘 등록을 안 해줍니다. 하지만 국내에 색채 상표가 제가 알기로 1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 1개가 무엇이냐면 황금색인데요. 황금색. 저기 보면은 허니버터 아몬드도 지금 황금색처럼 보이시지만 저 허니버터 아몬드는 아니고요. 하리보 젤리. 이 젤리가 황금색으로 우리나라의 색채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젤리를 만들 때 황금색을 이용하면은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냄새 상표예요.
냄새 상표 굉장히 낯설죠. 이 냄새도 우리가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냄새 상표라고 하면 흔히들 방향제 만드는 회사 아니면 섬유유연제 만드는 회사들이 냄새 상표를 많이 개발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전혀 의외의 회사에서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자동차 회사예요. 자동차를 tas을 때 처음 이제 새 차를 받고 차 문을 열었는데 이 냄새는 H사야. 이 냄새 B사의 자동차인데 혹은 엔진 오일 냄새가 굉장히 안 좋은데 아몬드 향이 나게끔 엔진 오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엔진 오일에서 아몬드 냄새가 나. 그럼 이거는 이 회사의 엔진 오일이야. 이렇게 출처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냄새도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상표인데요. 지금 보면 포장지에 도안이 있어요. 저 그림이 그려져 있죠. 꿀벌도 날아다니고 오른쪽에 꿀단지도 있고 아몬드도 있고 포장지 그림이죠. 그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작물, 저작권으로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작물로 당연히 보호가 됩니다. 보호가 되지만 이 그림을, 포장지에 있는 그림을 상표로도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디자인 상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작권, 즉 저작물로만 보호를 하게 되면은 그림을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침해가 아닌 게 돼요. 하지만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상표는 동일 유사 범위까지도 인정이 된다고. 그래서 이 도안을 상표로 등록을 받으면 저 그림을 다르게 바꿔도 우리가 상표 침해로다가 소송을 걸고 상대방의 그 제품을 강제로 바꾸게 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은 식별력을 잘못 알고선 잘못 이렇게 판매를 해서 침해가 된 그러한 사례예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땅콩과 관련된 그러한 사례들이 이제 예시로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식별력이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즉 타인의 상품과 내 상품을 구분할 수 있는, 즉 상품이라기보다 상표죠. 타인의 상표와 내 상표를 봤을 때 비슷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식별력이 있고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출처 표시로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겠죠. 삼성, 숫자로 지금 삼성 화면에 써 있죠. 그리고 삼송, 그다음에 세 개의 별, 이런 상표가 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우리가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어떤 상표냐? 호칭이 유사한 상표, 외관이 유사한 상표, 관념이 유사한 상표. 세 가지 중에 한 개라도 유사하면 우리가 식별력이 없다라고 봅니다. 즉 상표를 침해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숫자 3과 성으로 썼죠. 하지만 삼성, 호칭이 삼성하고 동일하죠. 이 삼성을 제가 상표로 출원하면 식별력이 없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삼송, 삼성과 삼송, 겉에서 봤을 때 비슷하죠. 소비자들이 헷갈린다는 거예요. 오인 혼동, 그리고 출처가 마치 삼성에서 나온 것 같이 소비자들은 생각을 하고 이 모조품을 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외관이 유사해도 안 받아줍니다. 그 다음 뜻이 비슷해도 안 됩니다. 삼성이 세 개의 별을 한자어로 의미를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세 개의 별을 한글로 풀어서 쓰면은 똑같이 관념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상표로 출원해도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왕, 한글로 왕, 그다음에 한자어로 왕, 영어로 king. 이 세 개는 의미가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출원을 하면 식별력이 없다, 구분이 안 된다, 출처 표시가 안 된다, 소비자들이 구분할 수 없고 헷갈린다, 이 회사에서 나온 걸로, 모두가 다 똑같은 한 회사에서 나온 걸로 출처를 생각하기 때문에 이건 소비자들이 오히려 피해를 본다. 그래서 식별력이 없는 거고 등록을 못 해준다 해서 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표를 내가 불법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이건 상표 침해로다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디자인 상표로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화면에 지금 이제 길림양행에서 저 허니버터 아몬드라는 도안을 상표로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보면 먹어본이라는 회사에서 이것과 유사한 아몬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 겁니다. 보니까 겉에서 보면은 처음 본 사람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노란색이고 꿀단지가 있고 벌이 날아다니네. 다행히도 길림양행에서 이 도안을 상표로 등록을 해놔서 먹어보니 비슷한 아몬드 제품을 판매할 때 우리의 상표를 침해했다, 상표 침해 소송을 걸어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 아몬드 포장이 파란색으로 전혀 다른 느낌의 포장지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다르죠. 파란색이 갑자기 들어가는 순간 느낌부터 다르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의 도안도 우리가 상표로 잘 이렇게 등록을 해놓는 게 전략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가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서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요. 보면은 어때요? 호칭, 관념, 모든 게 다 유사하죠. 이런 거는 이제 식별력이 없는 대표적인 상표인데, 이 상표의 특징은 해당 등록된 국가에서밖에 상표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을 할 때 이러한 상표 브로커들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중국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잘 보고 있다가 상표 브로커들이 본인들 국가에다가 동일한 상표를 그대로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버려요. 그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중국에 이제 진입을 할 때 상표가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브로커에게 큰 돈을 주고 상표를 사와야 하는 그러한 억울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상표를 좀 더 빠르게 우리가 해외에서도 선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생활 맥주와 생활 커피가 있습니다. 둘 다 생활 맥주, 생활 커피. 마치 동일한 회사에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출처가 동일하다. 같은 회사의 서브 프랜차이즈 같다라는 느낌이 확 오실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은 서로 다른 회사입니다. 서로 다른 회사. 생활 맥주가 먼저 있었고요. 그 이후에 생활 커피라는 프랜차이즈가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 생활 커피의 이제 대표분이 저 생활 커피에 대한 상표를 좀 이제 갖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 커피를 실제로 상표로다가 이제 출원을 한 거예요. 근데 아까 식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고, 이 상표가 서로 비슷하면 안 된다고 했죠. 유사하면 안 돼요. 그래서 호칭이라든지 아니면 생긴 거라든지 뭐 의미가 비슷하면 안 되는데, 생활 커피, 생활 맥주 둘 다 생활이 붙어서 마치 출처가 하나의 회사에 온 것처럼 식별력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실제로 특허청에 출원을 했더니 거절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생활 커피를 다 찢어서 도안을 바꾼 거예요. 하지만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나요? 결국 생활 커피라고 부르죠. 호칭이 결국 똑같고 의미도 생활 커피와 동일합니다. 이건 곧 생활 맥주와 유사한 상표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저렇게 바꿔서 출원을 했지만 역시나 거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표를 출원을 할 때에는 다른 회사와의 이 상표의 식별력, 다른 거를 충분히 잘 우리가 캐치를 해서 출원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생활 커피가 전국에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감성 커피로 이름을 바꾸게 된 이러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표의 범위를 좀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상표의 범위가 무엇인지. 지금 보면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농심의 짜파게티, 그리고 오른쪽은 하림에서 강아지를 위한 짜파게티를 만든 거예요. 둘 다 짜파게티죠. 하나는 사람이 먹는 짜파게티, 다른 하나는 동물이 먹는 짜파게티. 그리고 농심의 신라면을 이렇게 모방한 티셔츠, 새우깡을 모방한 티셔츠가 이렇게 있네요. 지금 이거 어떠신가요? 과연 상표 침해일까요? 그 다음 봉구비어, 봉구통닭. 앞에 생활맥주, 생활커피 비슷한 느낌이죠? 이것도 과연 상표 침해일까요? 제 이름이 김범수인데요. 하나이글스에도 김범수가 있고 가수 김범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대표인 김범수도 있죠. 그리고 저처럼 교사인 김범수도 있습니다. 상표도 이와 유사한데요. 각각의 다른 상품에 동일한 이름의 상표가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표의 범위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로 키프리스에 가서
갤럭시라고 검색을 하면은 갤럭시라는 상표가 약 535개가 나옵니다. 물론 이 강의를 준비한 이후 시점에 변화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갤럭시라는 상표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535개의 갤럭시 동일한 상표가 있어요. 그럼에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상표만의 특징이 있기 때문인데요. 상표는 상품에 따라서 우리가 상표를 별도로 이용을 해야 돼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제일모직에서 갤럭시라는 상표를 등록받았고요. 주식회사 농심에서 갤럭시라는 상표를 받았고요. 김정규 씨라는 개인이 갤럭시라는 상표를 등록받았고요. 주식회사 LG에서 갤럭시라는 상표를 등록받았어요. 제일모직, 옷을 만드는데 옷의 이름이 갤럭시구나. 농심, 식품의 이름이 갤럭시구나. 그 다음에 LG전자는 뭔가 전자제품 이름이 갤럭시구나. 그리고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삼성전자의 스마트폰도 이름이 갤럭시죠. 이 갤럭시 굉장히 많죠. 그 이유는 바로 상표는 상품에 따라 상표를 별도로 등록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상품류라고 합니다. 상품류. 그래서 비슷한 상품끼리 군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류부터 45류까지인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의약품은 5류로 묶여 있고요. 전자제품은 9류에 묶여 있어요. 그 다음에 통신업은 38류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정 상품을 선택을 해서 상표로 출원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되는 물품류를 지정을 해서 상표로 출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약을 발명을 했어요. 그러면은 의약품류를 선택을 해서 상표로 출원을 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다른 물품류에도 출원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애플이죠. 사과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람이 먹는 음식이나 과일 해당하는 상품류에다가 이제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어디에다가 사용하나요? 전자제품류에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애플이라는 이름을 쓰고 물품류를 전자제품류에다가 선택을 해서 상표로 출원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했을 때 직관적이지 않다는 거죠. 저 상표를 봤을 때 저 회사가 무엇을 하는 회사인지 초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마케팅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애플이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는 나 창업했어. 회사 이름이 뭐야? 애플 하면 너 과일 장사해?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표의 이름도 전략적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품류를 다르게 해서 사용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물품류를 잘 우리가 선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패 삼겹살. 실제 백종원 대표님이 대표 삼겹살이라는 거를 상표로 등록을 받았어요. 대패 삼겹살은 음식이니까 당연히 먹는 것에다가 상표를 지정을 해서 등록을 받았겠죠. 페인트에다가 굳이 대패 삼겹살 상표를 등록받을 필요 없잖아요. 페인트에다가 내가 대패 삼겹살이라고 써서 판매할 거 아니잖아요. 나는 삼겹살 영업을 할 거고 삼겹살이라는 제품을 판매할 거니까 삼겹살이라는 서비스업 그리고 삼겹살이라는 물품에 해당하는 물품류를 지정해서 상표로 출원하면 되는 거예요. 굳이 다른 물품에다가 하면은 쓰지도 않으면서 비용만 낭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물건들을 앞으로 창업을 할 건지를 확인하셔서 상표를 출원하면 된다는 거죠. BTS, 굉장히 유명한 아이돌 그룹이죠. BTS는 좀 특별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음식이나 뭐 자동차, 핸드폰은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어요. 물품류가 딱 써야 할 물품류가 정해져 있지만 BTS라는 그룹은 모든 회사와 콜라보가 가능합니다. BTS라는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고요. BTS라는 자동차, 핸드폰, 이어폰, 게임, 뭐 신발, 옷 모든 게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모든 곳에 다 결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경우는 물품류를 전부 다 선정을 합니다. 모든 걸 다 선정을 해요. 그래서 실제 BTS 소속사에서는 상표를 모든 물품류에 전부 다 출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상표만으로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업 영역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지 이걸 보고 우리가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실제 사례입니다. 다방과 직방이 있는데요. 둘 다 부동산 서비스업을 하는 소프트웨어죠. 애플리케이션이죠.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다방과 직방. 이 둘의 운명을 가른 게 바로 상표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직방에서는 이제 상표를 출원을 할 때 물품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출원을 한 거예요. 훨씬 더 지식재산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거죠. 그래서 36류가 부동산업이 있는데요. 36류를 지정을 해서 직방이라는 상표를 등록받았고요. 그 다음 애플리케이션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로드샵이 아니잖아요. 길거리에 있는 부동산처럼 손님들이 길거리를 방문을 하는 그러한 대면형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도 상표로 출원을 해야 한다 해서 두 개의 물품류에다가 직방을 상표로 출원해서 등록을 받은 거예요. 반면에 다방이라는 회사는 36류, 일반적으로 우리가 길거리에 보이는 부동산 서비스 이것에만 상표로 출원해서 등록을 받은 거예요. 근데 직방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어라? 소프트웨어에 출원을 안 했네? 이건 애플리케이션이니까 소프트웨어인데. 그래서 직방이 다방을 출원해서 등록받습니다. 096, 다방, 부동산 서비스하는 회사에서 다방의 상표권을 직방에서 가져가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096, 즉 뭐 너네는 길거리에 있는 부동산에 다방이라는 상표 써라. 하지만 애플리케이션에는 다방이라는 상표를 쓰지 마라. 이거 우리 거다. 해서 상표 침해 소송을 이제 겁니다. 사용 금지. 그래서 어떻게 됐냐? 다방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상표권 이거 이제 공중분해되고 이름을 바꿔야 되나 이런 엄청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1심에서 끝난 게 아니고 3심까지 가서 그래도 우리 다방이 이 업을 계속 해왔는데 096 쓸 수 있게 해주자 해서 우여곡절 끝에 다방이 쓰기는 했지만 그 과정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경쟁사 직방은 아무 고민 없이 계속 본업에 집중하는데 다방은 계속 재판도 준비해야 되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도 들어가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는 그러한 힘든 문제점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물품류를 알고 우리가 상표 출원도 준비를 하는 게 올바른 상표 전략이다. 요즘 이제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메타버스 다들 알고 계시죠? 하도 메타버스에서 모르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이 메타버스가 온라인 가상 공간인데요. 기존의 전통 산업에서는 길거리에 있는 건물, 길거리에 있는 영업점, 다 길거리에 있는 서비스에만 상표를 고민하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는 온라인 세상이 생기면서 상표를 확장해서 새로운 물품류, 전기전자, 아까 앞에 보셨죠? 소프트웨어, 이쪽에도 물품류를 새로 추가해서 상표 출원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길거리에 있는 GS25 이거를 온라인 메타버스에서 내가 GS25 가게를 만들어서 쓰면은 물품류가 다르기 때문에 상표 침해가 아닌 게 돼요. 그러니 온라인상에서 짝퉁 상표들이 엄청나게 이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앞다퉈서 빨리 이 소프트웨어 쪽에도 지금 상표를 새로 출원해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차후에 메타버스에도 진출을 할 거다 하면은 대면형 서비스업 외에 온라인 서비스업에도 우리가 새롭게 상표로 출원해서 등록을 받아야 안전하다. 그렇지 않으면 메타버스 세상에서 누구나 다 우리 상표를 자유롭게 써도 침해가 아니에요. 왜? 상표는 물품류에 내가 등록받은 상표에 한해서만 보호를 받아요. 아까 갤럭시가 굉장히 많았죠? 즉, 제일모직의 상표를 보호받으려면 옷에다가 상표를 썼을 때 문제가 되는 거지, 내가 그 갤럭시라는 상표를 자동차에 쓴다? 그럼 상표 침해가 아니에요. 물품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갤럭시 상표를 모두 다 보호하고 싶다.
그러면 다른 물품류에도 다 넣어서 보호해야 되는데 쓰지도 않을 상표에 돈만 낭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것에만 이렇게 골라서 쓰게 되는데 그 외에다가 내가 상표를 사용하면 침해가 아니게 된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를 염두에 두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은 이 부분도 함께 고민해서 상표를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퀴즈로 돌아오면요. 짜파게티 물품류가 다릅니다. 하나는 사람이 먹는 음식의 물품류고요. 하나는 동물 사료에 해당하는 물품류예요. 신라면 마찬가지로 하나는 음식이고 하나는 옷이에요. 물품류가 다릅니다. 새우깡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루이비통도 마찬가지예요. 물품류가 다르기 때문에 상표법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침해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밑에 이제 봉구 비어, 봉구 통닭이에요. 얘는 둘 다 사람이 먹는 음식류죠. 비슷한 것 같죠? 앞에 생활 맥주, 생활 커피처럼 봉구 비어의 상표를 봉구 통닭이 침해하는 것 같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봉구라는 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써오던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봉구를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아요. 봉구수 밥버거도 있죠. 봉구라는 칭호는 철수, 영희, 미희처럼 일반적인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상표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단어다라고 해서 실제 이 사건에서는 침해가 아닌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물품류를 바꿔가지고 막 사용을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죠. 우리가 하지도 않는 사업도 하고 있다라고 고객들이 오해할 거고, 그리고 또 저 제품은 마치 우리 회사에서 나온 것처럼 고객들이 혼동을 한다는 거예요. 농심에서 이제 강아지 사료 사업까지 진출했구나. 강아지 사료도 만드는구나. 그런데 이 사료가 굉장히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뭐야, 농심 실망이야. 이거는 실제 우리가 라면에서 먹었을 때 그런 퀄리티가 아닌데 하면서 기업 이미지가 갑자기 연계가 되면서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큰 손해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상표 제도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에서 이 단점을 보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오인 혼동을 발생시키거나 상표를 희석화시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점점 출처가 불분명해지는 거예요. 계속 페인트에도 농심, 자동차에도 농심, 그다음에 불닭에도 농심, 그다음 의자에도 농심, 이런 게 많아지면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는 알겠지만 후대에 가면 결국 농심은 원래 원조가 뭐였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거. 이렇게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과정, 이걸 우리가 희석화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희석화가 되면서 상표권으로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막고 있어요. 방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타인의 상표를 부정하게 내가 승차해서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기업의 노력을 깎아내리는 거다 해서 부정경쟁방지법, 줄여서 부경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렇게 타인의 상표를 함부로 도용하는 거를, 다른 물품류가 다르더라도 함부로 도용하는 것은 우리가 오인 혼동을 유발하고 희석화시키는 안 좋은 행위이기 때문에 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앞에 사례들은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문제를 삼아서 우리가 기업 입장에서는 예방할 수 있다. 손 놓고 당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원조 복스, 이거 마치 딱 스타벅스 패러디한 거야처럼 명확하게 누군가의 출처도 알 수 있고 패러디한 거를 확실히 인식을 시킬 수 있다면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상표 침해로 보기보다는 패러디로 본다라는 거죠. 유사하기보다도 확 봐도 다르죠. 원조 복스, 그림도 다르고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를 위한 풍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상표 침해보다는 패러디에 가깝기 때문에 이런 거는 문제 삼지 않는다. 이 상표의 가장 큰 무기예요. 아까 특허는 20년 보호받고 실용신화는 10년 보호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상표는 기본 10년을 보호받으면서 연장이 가능해요. 올해 제가 이제 상표가 끝나요. 10년이 다 됐어요. 하지만 돈을 더 내면은 다시 또 10년이 연장이 됩니다. 이후에 또 10년 연장할 수 있어요. 즉 평생 동안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상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왜 이게 중요한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제품의 아이디어를 지켜라. 보통 발명 아이디어, 우리 제품의 아이디어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허를 출원해야 된다, 특허로 보호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특허와 상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권을 잘 지킨 사례, 상표권을 못 지킨 사례입니다. 왼쪽에 노란색 종이, 우리 뭐라고 부르나요? 포스트잇이라고 하죠. 노란색 종이라고 안 합니다. 문구점에 가서 노란색 종이 주세요 라고 안 하시죠? 저거의 원래 이름은 점착식 메모지예요. 문구점에 가셔서 점착식 메모지 주세요 하면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 물건 안 팔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옆에 있는 화장품은 에어쿠션이죠. 국내 기업에서 세계 최초로 발명한 화장품이에요. 에어쿠션. 그리고 아래 의류관리기기인데 우리는 이걸 모두 다 스타일러라고 부르죠. 굉장히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가 있어요. 삼성전자에 가서 스타일러 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삼성전자는 에어드레서인데 스타일러 보러 왔어요.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LG전자에 가서 갤럭시 핸드폰 좀 보러 왔어요 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소비자들은 이 상표에 한번 각인이 되면은 그 상표를 다르게 부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반면에 저 노트북인데요. 이 노트북을 세계 최초로 만든 회사가 도시바예요. 그런데 이 도시바에서는 이 상표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못했는지 노트북에 대한 상표권을 보호하지 못했어요. 즉 등록받아서 우리가 관리해서 계속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경쟁 업체에서도 비슷한 회피 실시를 하는 거죠. 설계를 바꿔서 비슷한 노트북을 만들고 이름을 노트북을 붙이는 거예요. 또 C사도 비슷한 걸 만들어서 노트북이라고 하고 저기 있는 D사도 비슷하게 만들어서 회피 실시해서 노트북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을 파는 회사에 납품을 하죠. 그러면 소비자가 가서 노트북 사러 왔어요 하면 어떡하겠어요? 5개 제품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이 노트북도 있고 이 노트북도 있고 이 노트북도 있고 이 노트북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졸지에 노트북을 세계 최초로 만든 도시바는 다른 회사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포스트잇은 상표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납품이 되는 제품들이 포스트잇 하면 저 회사 하나밖에 없어요. 경쟁 업체는 포스트잇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요. 저 포스트잇을 처음 이제 특허로 등록을 받아요. 그럼 20년 동안 독점을 하겠죠. 그럼 20년 동안 소비자들은 저 제품은 포스트잇이야. 스타일러, 특허로 20년 보호받겠죠. 하지만 20년이 지나면 특허는 끝납니다. 하지만 상표는 사람들, 소비자의 뇌에 각인이 돼요. 그러면 20년 동안 내가 독점을 해요. 그럼 소비자들은 스타일러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런 제품을 보면 다 스타일러. 예를 들면 이제 제가 포스트잇 말고 이지 메모라고 만들어서 판매를 했다고 할게요. 그런데 납품을 했어요. 근데 소비자들은 포스트잇 주세요 하면 이지 메모를 보여주면 소비자들은 아 뭐예요? 저는 포스트잇 사려고 왔는데요 하고 오히려 점원에게 불쾌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마치 약국에 가서 저는 개보린 사러 왔어요. 진통제 개보린 먹으러 왔어요 하는데 유사 성분의 다른 제품을 줘요. 아 이것도 진통제고 비슷한 성능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른 약 주면 어때요? 아 나는 괜히 기분이 찜찜하죠? 난 개보린 사러 왔는데 이처럼 이 상표에 이게 노출이 되면 소비자들은 그 상표로만 이렇게 계속 부르는 습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제품을 새로 만들면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그 제품에 이름을 지어줘야 되고 이 이름을 상표로 등록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20년 동안 우리가 독점하는 동안 이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각인이 되고 이 소비자들은 결국 이 제품을 한 가지 이름으로밖에 부르지 못한다는 거죠. 여기 안타까운 사례가 또 있어요. 초코파이 다들 아시죠? 초코파이의 원조는 오리온 초코파이입니다. 오리온 초코파이가 초코파이를 상표로 등록을 받지 않았어요. 저 당시 우리나라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았어요. 그러다 보니 롯데에서도 초코파이를 만들고 크라운에서도 초코파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 가서 초코파이 사러 왔어요 하면은 3개를 다 보여줘요.
그리고 하나 골라가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리온이 초코파이를 등록을 했다라면, 초코파이 사러 왔어요 하면은 딱 오리온 초코파이 하나만 주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상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롯데가 이 상표를 굉장히 잘 관리를 하는데요. 대표적인 게 빼빼로죠. 빼빼로는 롯데에서 만든 과자고 상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빼빼로라는 이름 자체가 상표예요. 그러다 보니 오리온에서 빼빼로라는 이름을 달고 그 초콜릿 막대 과자를 판매를 못해요. 그 다음에 유사 브랜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 모 회사에서 포키라는 빼빼로 과자를 만들어서 실제로 판매를 해요. 혜태였나? 거기서 실제로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빼빼로 데이인데 포키를 사다 주면은 애들이 이건 빼빼로 아닌데? 이렇게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롯데에서는 그 빼빼로를 굉장히 상표로 잘 등록을 받아서 마케팅으로 효과적으로 큰 이익을 얻고 있는 거죠. 빼빼로 하면은 딱 오로지 하나. 그래서 실제 빼빼로 데이에 편의점 가보세요. 빼빼로는 엄청 많은데 롯데 거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마트에 가면은 초코파이는 여러 개의 회사들께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는 이 상표를 출원을 해서 같이 가져가야 차후에 특허라든지 실용신안이 끝났을 때 우리는 이 상표로서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빼빼로라는 거 굉장히 우리가 좋은 사례예요. 그 다음에 이 테트리스라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실은 막대를 없애는 게임인데 테트리스라는 이 상표 하나로 전 세계인들에게 각인을 시켜놓고 있죠. 그래서 이 이름도 굉장히 좋은 상표 사례죠. 그런데 이게 이제 상표 관리를 잘못하면 이렇게 보통 명사화가 됩니다. 호빵 처음 만들었을 때 호빵이라는 상표를 등록을 안 해버렸어요. 초코파이와 마찬가지죠. 트램폴린도 똑같아요.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나일론, 포크레인, 에스컬레이터, 이걸 처음 발명했을 때 상표로 출원해서 등록받고 이 제품은 에스컬레이터라고 불러, 이 제품은 트램폴린이라고 불러 20년 동안 독점을 했다라면 저게 20년 독점 후에는 혹은 저 상표를 만들자마자 광고를 엄청 합니다. 광고를 엄청 해서 소비자들은 딱 저 제품 보면 트램폴린이야, 호빵이야, 나일론이야, 포크레인이야, 에스컬레이터야 라고 인식을 딱 한번 시켜줬다라면 경쟁업체에서 저런 걸 만들었어도 소비자들이 호칭을 하는 순간 당연히 진입하기가 어려워졌겠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거는 이제 상표를 관리하지 않아서 우리가 흔히 쓰는 보통 명사처럼 된 그러한 사례예요.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우리가 고봉김밥이라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있었어요. 고봉김밥이라는 프랜차이즈가 있었는데 상표로 등록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프랜차이즈업을 막 하다가 누군가가 이거 상표 등록이 안 됐네 해서 이거 내 거니까 쓰지 마 해서 억울하게 이름을 바꾼 게 고봉민 김밥인이 됐습니다. 고봉김밥의 원주인은 정작 저 이름을 빼앗기고 다른 이름으로 다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표가 내 발명 그리고 내가 창업을 했을 때 내 상호, 이 프랜차이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표를 많은 곳에서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특히 중소기업이라든지 개인 창업자들. 난 발명했어. 새로운 신제품,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떠올렸어 하면은 특허만 출원하고 끝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상표도 출원을 하고 등록을 받아서 내가 이 제품을 20년 동안 독점하는 동안 소비자들은 내 상표로 이 제품을 부르게 하고 20년이 지난 후에 이 상표 때문에 다른 회사들이 똑같은 제품을 카피해서 만들어도 소비자들은 우리 상표로다가 부를 수 있게끔, 그러면은 정작 진입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동으로 경쟁 업체들은 유사품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안 그러면 엄청난 광고 비용이 들어가요. 이런 것도 있다. 동일한 제품에 이런 제품이 있다. 광고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표를 출원할 때 등록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A1 혹은 김 혹은 뭐
글자 가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상표 출원하면 등록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가 흔히 알고 있는 보통 명사 치킨, 사과, 상자, 아니면은 팬츠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보통 명사는 그 사람에게 상표권을 주면은 동종업자들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내가 치킨업을 하고 있는데 치킨을 치킨이라고 못 부르고 내가 과일 장사를 하는데 사과를 사과라고 못 부르는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 나오죠. 하지만 이건 가능합니다. 아까 애플에서처럼 다른 물품에 있는 보통 명사는 사용이 가능해요. 내가 전자제품인데 저기 과일에 있는 보통 명사를 내가 상표로 출원하는 건 돼요. 왜? 전자제품 사람은 내가 사과를 단어를 독점을 해도 상표로 독점을 해도 그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를 안 봐요. 반대로 내가 사과업을 하는데 거기다가 내가 상표로 반도체라고 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피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 물품류의 보통 명사를 우리가 못 쓰게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더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성질, 효능, 원산지를 나타내는 단어로 상표를 출원해도 안 돼요. 예를 들면은 훌륭한 치약, 아주 좋은 건전지, 아니면은 특별한 건전지 이런 식으로 효능이나 성질, 원산지, 대구 사과, 아니면은 성주 곶감 이런 형태로 우리가 원산지나 효능, 성질을 나타내는 상표를 출원해도 마찬가지로 등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명칭, 유명인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강원도 호박년, 서울 호박년 이렇게 해서 상표로 출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단 예외가 좀 있습니다. 뭐냐면 조합원들, 특정 지역의 유명한 상품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주 곶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영농 조합원들이 있죠. 그럼 이 조합원들이 이러한 지리적 표장으로서 상표처럼 독점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반적인 회사나 개인이나 이런 분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한 예의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 다음으로 이제 눈여겨볼 거는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은 성질, 효능, 맛있는, 그쵸? 그 다음에 허니버터칩은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예요. 달콤한 과자, 그리고 홍콩, 유명한 지역 이름이죠. 이런 경우는 이제 상표로 등록을 받을 수가 없는데 다른 특정 식별력을 갖는 부위와 같이 연계하면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시는 우유 GT에서 상표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GT입니다. GT. 나도 마시는 우유라고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GT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GT와 결합을 해서 마시는 우유 GT라고 우리가 상표를 쓰면 침해인 거지 마시는 우유는 누구나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혜태 허니버터칩도 혜태가 식별이 되는 요부예요. 홍콩 반점은 0410이 요부예요. 그래서 저 요부로다가 상표를 출원한 거지 홍콩 반점은 저기에서 보호받는 상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홍콩이라는 단어는 누구나 다 쓸 수 있고 허니버터칩도 그렇고 맛있는 이것도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상표로서 등록받을 수 없는 요건이지만 저렇게 다른 요부를 결합을 해서 출원을 하면 등록이 돼요. 단 그 결합된 부분이 식별력이 되는 부분이고 이걸 우리는 메인 상표다라고 해야 하는 그러한 좀 한정을 해야지만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그래서 출처가 표시가 돼야 돼요. K2 단순한 문자예요. 실제로 K2는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K2 하면 남성분들은 군대를 다녀오셨다면 소총 K2를 떠올리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기 해외의 유명한 산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등산복을 떠올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K2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등산복 브랜드인데요. 단어가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처음에 특허청이 출원했을 때 너무 단순해서 안 된다 해서 거절이 됐어요. 이마트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이자 하나 붙이고 마트 너무 단순해. 전자랜드, 전자 누구나 다 아는 건데 해서 다 이제 상표 요건으로서는 부적합한 건데 무엇이 이제 포인트냐? 오래 사용한 거예요.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소비자들이 이제는 K2라고 하면 등산복, 이마트라고 하면 그 특정 브랜드의 슈퍼, 전자랜드 하면 전자제품, 특정 회사의 전자제품 회사라고 이걸 딱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즉 출처가 표시가 돼버린 거예요. K2라고 하면 누구는 다른 대답하고 누구는 다른 대답이 아니에요. 이마트 하면은 저게 온라인 마트야 아니면 이마트 하면 특정 회사의 그 마트야 하면 특정 회사의 마트라고 사람들이 출처를 표시한다라는 거예요. 인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도 오래 쓰고 광고를 많이 하니까 소비자들한테 이게 각인이 된 거예요. 이렇게 소비자들이 인식을 하는 순간 우리가
이걸 사용에 의해서 식별력이 생겼고 출처 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표 등록 요건을 만족 못했어도 식별력을 만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등록 사유죠. 정확히 얘기하면 부등록 사유지만 극복을 한 거예요. 식별력이 생겨서 등록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해서 다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출원한 상표가 등록이 안 돼도 오랫동안 사용을 하고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되면은 그때 상표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많이 발달하지 못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제도로서 잘 보호가 돼요. 그래서 트레이드 드레스는 딱 봤을 때 이거라는 느낌을 주면은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죠. 삼성의 스마트폰하고 애플의 스마트폰이에요. 애플에서 처음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도입을 하면서 핸드폰 안에 저런 아이콘들이 들어갔는데요. 그냥 겉에서만 보면 둘 다 로고를 떼면 아이폰에서 새로운 디자인으로 출시한 폰 같아 보이죠. 삼성의 스마트폰도. 그래서 당시에 이 트레이드 드레스 때문에 삼성에서 애플에게 굉장히 큰 이제 문제가 되었었던 적이 실제로 있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예요. 여기 보면은 스몰 비어집 비슷하죠. 느낌이. 근데 이거는 보호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이 없어요.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좀 한계 부분이기도 합니다. 한계 부분. 여기도 보면 내가 카페를 차렸는데 다 비슷한 거예요. 인테리어 비슷하고 메뉴판도 비슷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트레이드 드레스로 미국에서는 잘 보호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직 좀 더 많이 보완을 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서 이런 실내 인테리어까지 이게 다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점을 좀 충분히 인식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지를 전문가분들하고 충분히 잘 협의해서 창업을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